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2번 연속해서 올린 해병대 우도중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도중대 사연을 방송하면서 영상 말미에 제 휴대폰 번호를 자막으로 넣고서 사연 제보를 바란다고 했더니만 우도에 군인이 처음으로 주둔하게 될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KBS 역사 스페셜 같은 프로를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도의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도를 이미 2번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도 우도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 전화번호를 영상 초반에 넣고서 또 다른 많은 사연들이 제보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꼭 해병대 얘기가 아니더라도 육군, 해군, 공군, 군종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연이 있으면 방송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도에는 과연 언제부터 군인이 주둔하게 되었는가, 즉 우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우도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도에 언제부터 군인이 주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25? 아니면 6.25 종전 후? 60년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1년도입니다. 1971년. 물론 그 전에 6.25 전쟁 중이라든가 아니면 첩보부대가 작전을 위해서 주둔한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건물을 짓고 정상적인 보급 체계를 갖추고서 주둔하기 시작한 건 분명히 1971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해병대가 아니라 해군 예비역이십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우도에 최초로 상주하게 된 군인은 해군이었다. 해병대가 아니다. 해군이 담은 며칠이라도 빨리 들어온 박힌 돌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병대가 들어올 때 해군들은 그렇게도 반가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분은 우도에서 만 2년을 근무하셨는데 그 전에 함정에서 근무 중에 갑자기 진해로 전출 명령이 나서 갔더니만 이분은 해군 수병 출신은 아니고요. 간부 출신입니다. 해군에서 총 7년을 근무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진해 해병대 상남훈련소에서 그동안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지상군 무기, 즉 60mm, 81mm 박격포, 그리고 106mm 무반동총, 이런 공용 화기에 대해서 해병대 교관들이 교육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현역 신분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병훈련 같은 개념은 아니고 오직 해당 화기의 운영과 실제 사격 등을 위주로 한 달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뢰 운용 및 매설법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진해 상남훈련소로 가기 전에 포항 해병대 수색대로 보내더니만 역시나 해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수색 교육을 단기 속성으로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까라면 까는 시절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포항에서의 수색 교육은 해병대원 없이 해군 SSU하고 다른 데서 온 해군 수병이 아닌 간부 몇 명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과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포항과 진해에서 해병대 교관들로부터 지상전 교육을 받은 이분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71년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해 진해에서 새로운 부대가 편성이 돼서 기지장 대위 그리고 부기지장 소위, 근데 이분은 상부의 지시로 중위 계급장을 달았다고 합니다. 마이갈이죠. 신설된 부대의 총원은 이렇게 장교 2명을 포함해서 3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열차 2량, 2대, 2칸, 그러니까 한 대는 각종 무기, 탄약, 장비 등을 싣고 또 다른 한 대는 병력이 타고 인천으로 철도 이동, 인천에서는 해군 함정편으로 우도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도에는 당시
부두 같은 저반 시설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들은 이렇게 싣고 온 장비들을 전부 대원들이 일일이 정상부에 있는 기지 건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기지 건물은 그 전에 다른 부대나 군인들이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완전 신축 건물이었는데 인천에서 들어간 민간인 공사업체가 완공을 하고 이분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철수한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처음 본 우도의 모습은 정상부의 기지 건물 한 동, 그리고 발전기실, 탄약고 이렇게 3개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292 기지가 아니라 218 기지로 불렸다고 합니다. 기지 주변으로는 민간업체에서 완공한 교통호도 있었고 함정이 접안하는 바닷가에 물탱크를 두고 함정에서 물을 채워주면 섬 정상의 기지에서 모타 펌프로 퍼올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도 생활이 시작됐는데 며칠 있다가 바로 백령도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1개 소대가, 여기도 병력은 해군들하고 비슷했다고 하는 걸 보면 3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해병대 소대장은 중위, 그러니까 해군이 해병대보다는 며칠 먼저 우도에 들어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건 우도에서 근무하신 해군이나 해병대 예비역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60년대 후반,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도에는 첩보부대인지 북파부대인지 아무튼 아주 특수한 요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둔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력이 상주할 수 있는 건물은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이 들어간 71년도에 막 완공된 상황이었으니까 그 전에 우도에 있었던 특수부대는 제대로 된 건물에서 생활한 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 해군들보다 먼저 우도에 있었던 군인들은 상주했다기보다는 모종의 특수 임무를 위해서 부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야전 생활을 했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특수부대는 맞은편 북한에서 침투한 특수요원들한테 전부 목이 잘리는, 근데 우리는 이걸 모가지를 따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10명이 넘는 특수요원 전부가, 전부는 아니네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밤에 화장실에 있었던 관계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나중에 사형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사형을 당했는지는 이분 역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쪽에서 북괴군 특수요원들한테 당하고 이걸 해주 암살단이라고 말씀해 주신 다른 분이 또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쪽에서도 응징 복수 차원에서 해주 쪽으로 넘어가서 이 해주 암살단 모가지를 전부 따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김포 말도 소대를 얘기하면서 한박도에서 우리 쪽 특수부대원들이 북해군한테 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아마도 우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박도 그 얘기가 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60년대 말이면 육군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8, 90년대에 근무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군 기지에는 그날을 잊지 말자 이런 내용의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현판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짧은 출장 기간 동안에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봤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우리 쪽 특수요원들이 당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말자. 자, 그러면 우도에서 60년대 말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군 218 전탐기지가 처음으로 주둔하기 전에는 특수부대원들이 상주한 건 아니더라도 있긴 있었다. 60년대 후반에. 그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건 아마도 6.25 전쟁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 쪽 첩보부대하고 적 후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반공 유격대들의 거점, 즉 서해상의 남포에 인접한 초도를 비롯해서 석도, 대화도, 백령도, 그리고 동해상 원산 앞바다의 여도, 양도 등의 아군 활동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25가 끝난 후에도 이런 특수부대들이 일종의 거점으로 운용을 하다가 60년대 후반 우리 쪽 특수요원들이 우도에서 거의 몰살을 당한 사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6.25 때 우리 측 첩보부대인 해상 고트부대가 활동을 했던 초도에 대해서는 기록이 좀 보입니다만 우도 쪽의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25 당시 유엔군 비행장까지 갖추고 있었던 초도나 백령도에 비하면 우도는 사업이 너무 작아서 이런 부대들이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6.25 전쟁과 그 후에는 첩보부대, 하지만 상주함과 같지는 않다. 왜?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71년도에 해군이 먼저, 그리고 며칠 후에 해병대가 정식으로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25 이전에는 누가 살았냐고요?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KBS 역사 스페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에? 선사시대? 아유 씨발 저 털고 있네. 꼴값 떨지 말고 군대 얘기나 이 자식아. 네가 무슨 뭐 역사학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저도 4년째 나왔어요. 문자로 적혀 있는 건 읽을 줄 알아요. 거기다가 한문도 좀 안다니까요. 국민학교 때까지는 동네에서 천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를 해병대를 나와서 이렇게 좀 망가진 거지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해병대 나왔다고 해서 다 꼴통에 못 배우고 뭐 곤조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꼴값 떤다느니 뭐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작합니다. 선사시대 이때 사람이 살았던 건 확실합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우도에서 근무하신 해병대 예비역의 증언에 의하면 교통호 진지 보수 작업을 하다 보면 폐총, 그러니까 조개무지가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선사시대인들이 조개 삶아 먹고 껍데기를 버린 일종의 쓰레기장이잖아요. 개들이 무식하다고 해도 깨끗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아니어도 한 곳에다가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뭐 개들이 먹고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뭐 다 던지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팔이 들끓고 냄새나고 그 사람들도 다 알죠. 코가 있는데 원시인들의 코가 거의 세파트급이에요. 봤냐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유추도 못해요. 군설한다는 놈이. 어쨌든 산 중턱에도 폐총이 있는 걸로 봐서 선사시대 때 사람이 살았다. 이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삼국시대, 고려, 조선. 씨발 또 괜히 시작했나 보네 이게. 그냥 6.25 이후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괜히 잘난 척 하려다가 그냥 바로 그냥 삼국시대부터 이제 막 해가지고 꼬리 내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학자 아닌 거 맞습니다. 꼴값 안 떨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부터는 기록이 있어요. 1939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도에서 사셨냐고요? 그럼 저도 본 적이 우도냐고요? 참 이게 나도 꼴통이지만 시청자 이분들 중에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7살 때 우도에서 사셨다는 게 아니고요. 1939년이면 33년생 닭띠 우리 아버지가 7살이었다는 뜻이에요. 함경도 북청에서 소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양반이 황해도 우도에는 왜 가요? 아무튼 1939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기자들이 이 우도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한 르포 기사가
3회에 걸쳐서 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영상 한 편이 나올 양인데 쓰잘데없는 것들은 다 빼고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일단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편의 기사 전부에는 모로도 조기잡이 시찰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도라는 이름 이전에는 털모자에 늙을 노자를 써서 모로도라고 불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갔다 오면 확 늙어버린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말이 되나? 아니, 아무튼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로도 이전에는 중국에 조공하러 가는 사신들이 여기서부터 망망대해가 시작되는 바, 언제 살아올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팔소매로 닦았다 해서 쇠루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건 한자만 놓고 보면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언제부터인가 이 섬의 이름은 우도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사진 기자까지 대동하고 이 작은 섬을 취재하게 된 이유는 여기가 당시에는 조기잡이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도 모로도 조기잡이 시찰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광굴비라고 얘기하듯이 당시에는 모로조기, 즉 모로도 조기라고 하면 조기 중에서는 최상품, 영광 앞바다 칠산조기, 연평도 조기에 비해서 값이 2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광이나 연평도처럼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모로도, 즉 우도에서는 건간망이라고 해서 그물 양쪽에 장대를 세우고 만조 때 조기가 걸려들면 물이 빠진 다음에 들어가서 손으로 일일이 떼어서 담아오는, 굳이 배를 탈 필요가 없는 그런 어업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확히 9가구 40여 명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마을의 터줏대감은 이시성을 가진 당시 67세의 과부. 그런데 이분은 이 섬에서 태어나서 이 섬에서 황씨라는 남편을 만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1870년대에도 우도에는 가족들이 애를 낳고 살았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0여 명이 사는 이 조그만 섬에 조기잡이 철이 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그 가건물이 무려 100채, 그리고 술집만 70개. 그런데 어부들에게 술과 몸을 팔았던 접대부 숫자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 정도라면 섬 전체가 판잣집이나 천막으로 뒤덮였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마다 향락에 불야성, 조기값이 비싸고 많이 잡히니까 완전 흥청망청. 그래서 이 요지경 세상을 취재하려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들어간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한때는 이 우도가 국가에서 전매 사업인지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홍삼을 몰래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관청인 강화군 서도면 사무소가 경찰관을 상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신문에서는 이 우도의 민간인들과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25 이후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어로 활동 또한 일제시대처럼 여의치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마을이 없어진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시 해군과 해병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71년도로 돌아가서 71년 이후에도 늙은 홀어머니와 시집 안 간 딸, 이렇게 2명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해병대 예비역의 사연 제보가 있었는데, 이건 좀 잘못 전해진 얘기 같습니다. 따라서 그 모녀하고 관련된, 예를 들면 그들이 해병대한테 밥을 해주고 또 그 처녀가 해병대한테 어떻게 시달렸으며 그래서 자살이니 뭐니, 그런 내용들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왜? 71년도에 이분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땐 민간인이 하나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
그냥 집터만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지 앞에 71년 당시에도 묘가 하나 있었는데 때가 되면 해군하고 해병들이 벌초를 해줬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 묘가 비교적 봉분이 온전한 상태였을 거고, 그럼 이 묘의 주인공이 우도 최후의 민간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러면 1971년 해군이 먼저, 그리고 그 며칠 뒤에 해병대가 주둔을 시작하기 전에 우도의 역사, 제가 조사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해군과 해병대가 우도에 상주하고 난 이후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딱 세 채, 그러니까 기지 건물, 발전기실, 탄약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병대와 해군은 같은 건물을 썼다고 합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 작은 방이 해군 기지장 대위, 이분이 혼자 쓰는 방이고, 맞은편,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왼쪽은 해병대 소대장실이었다는 겁니다. 해군 부기지장 마이가리 중이 이 양반은 1인실이 없으니까 밖에 있는 탄약고, 거기다가 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잤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지장실하고 해병대 소대장실 사이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좌우측에 2층 침상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해군, 왼쪽은 해병대가, 즉 같은 내무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해병대 쫄병이 우리 해병대가 아니라고 해군 고참한테 개긴다?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휘 계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당시 해군 기지장 대위하고 해병대 소대장 중위의 관계는, 이분이 보기에는 분명히 상하 관계, 해군 기지장이 해병대 소대장한테 지시를 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지상군 무기인 60mm 파라나, 106mm 무반동총, 거기다가 함정에서 떼어낸 3인치 한포까지, 이런 공용화기는 전부 해군에서 운영을 했다고 해요. 해병대는 개인 소총에 기관총 2정, 아주 심플했다고 합니다. 왜? 해병대는 야간 경계 근무가 주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군과 해병대는 같은 내무반을 쓰면서도 순검은 따로 했는데 해병대는 거의 순검이 없었다. 야간에 계속해서 경계 근무를 나가다 보니까 순검은 해군만 엄격하게 실시했다는 겁니다. 자, 자는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먹는 문제. 이분이 보기에는 해군 부식이 솔직히 해병대 부식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해군 부식, 해병대 부식, 이러면 비록 같은 배로 들어왔다고는 해도 이렇게 해군하고 해병대 부식이 구분이 되어 있고, 밥도 각자 알아서 하고, 주계병이 따로 있으니까 또 순검도 따로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해군 기지장이 해병대 소대장을 부하로 지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해병대 부식이 좀 부실했는데 이분이 보기에 해병대는 부식이 들어오면 일단 왕창 때려먹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풍족할 때 잘 먹자, 부식이 떨어지면 굶자. 이거에 비해서 해군은 아주 계획적인 살림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해군이 해병대보다는 모범생 같아요. 있는 집 애들이 확실히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가, 진짜 그 흥분의 자식들하고는 달라요. 어쩌다가 밥 얻어다가 큰 함지박에다 붓고서 그냥 고추장만 비벼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다 보면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먼저 많이 먹는 놈이 장땡이지. 그러니까 밥 먹다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있는 집 애들은 내가 보기에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아무튼 이렇게 왕창 때려먹고 해병대가 일식 일찬으로 손가락 빠는 걸 보면 한 집 사는 사람들인데 해군들이 그걸 모른 척 하겠습니까? 개는 옆에 두고 먹을 수 있어도 사람은 옆에 두고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해군들이 같이 먹자,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해병대가 이 심성고운 이런 해군들의 마음을 읽고서 미리 전부 때려 먹은 거 아닌가?
잔대가리?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미리 때려 먹을 때 그때는 해군하고 나눠 먹었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죠. 흥분의 애들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좀 사는 사람들이 자선사업도 하는 거지. 거지 같은 애들이 그럴 리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들이 현지에서 어떤 식재료를 조달해서 먹었다.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술은 밥을 삭혀서 막걸리를 만들어 먹었고, 휴가자들이 들어올 때 가져온 소주를 섬의 지천인 칡을 캐서 칡술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갈매기알을 주워오던 섬, 그걸 제가 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1년 이분이 계실 때는 그냥 똥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꼭 똥덩어리처럼 생겼다고 하네요. 아무튼 거기 바위에다가 페인트로다가 표적 그려놓고 사격을 하는 그런 섬이었는데, 여기를 물이 빠졌을 때 그러면 헤엄치는 거리가 이제 확 줄어드니까 먼저 대원 한 명이 몸에다가 그 삐삐선을 묶고 산항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섬에는 주먹보다도 큰 굴, 홍합 이런 게 지천으로 깔려 있었는데, 그걸 채취해서 산항에 담고 삐삐선을 연결해주면 이쪽 우도에서 해군하고 해병대가 힘을 합쳐서 잡아당겼고,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삶을 소치 없으니까 해안에 떠밀려온 드럼통을 뚜껑을 따고 걸어서 불 펴놓고 모든 해산물을 일시에 때려놓고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꽃게차례는 물웅덩이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한 꽃게들만 잡아가지고 역시나 드럼통에 넣고 삶아 먹었는데, 그 크기가 너무 커서 한 마리 건져 놓으면 야전삽으로 그걸 뽀개고 그리고 나서 숟가락으로 퍼먹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그분이 분명히 야전삽으로 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야전삽이 아니라 야삽이라고 했구나. 어쨌든 야전삽이 야삽이잖아요. 뭐 해군에서 야삽이라고 하면 숟가락을 얘기해요? 숟가락으로 꽃게를 어떻게 뽀개요?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등딱지 이렇게 탁 해서 여는 게 낫지. 그게 얼마나 컸으면 야삽으로 뽀겠겠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전 거짓말 한 거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우도 중대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해병대하고 해군과의 갈등, 차별 그런 내용을 방송했었는데, 당시 그 내용이 절대 뻥튀기 한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다른 분의 제보에 따르면 그 해병대 중대장이 북해군도 아닌 그 해군 기지를 향해서 M16으로 다 위협 사격을 가하는 그런 최악의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아주 특이한 경우였고, 대부분의 우도 근무자들은 해군하고 해병대가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최초로 우도에 들어간 71년도에 해군과 해병대는 한방에서 먹고 자면서 진한 전우회를 느꼈다고 합니다. 간조 때에는 똥섬 쪽 해안하고 지금은 부도가 있는 자리, 그 해안에 그 뻘이 가장 넓게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군하고 해병이 축구 시합도 하고, 그쪽 갯벌은 저 뭐 신안 그 남해안 갯벌처럼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진흙이 아니라 입자가 아주 고운 모래였기 때문에 충분히 축구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뻘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내기라고 해봤자 담배 내기 뭐 그 정도였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가 있음으로 해서 무사히 우도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오늘 사연의 제보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섬에서 구타 장소는 해군이든 해병이든 뭐 계단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거기를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 구조가 좀 특이해서 어쨌든 거기서 집합을 당하고, 맞지 않으면 왠지 과업이 끝난 것 같지가 않아서 잠이 안 온다는 해군과 해병대의 쫄병들은 해군이 한따까리 하고 나면 잠시 후 해병대가 이어서 또 한따까리를 하고, 그러면 해군이냐 해병대냐를 떠나서 진한 동기애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많은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도에서 근무하신
해병대 그리고 해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도 예비역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나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해군 예비역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